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4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지금은 정말 홀가분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40년도 넘게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미국이 제 고향이 된 셈이죠. 5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제 하루는 정말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원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요. 저녁에는 책도 읽고 손주들이랑 화상통화도 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여유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그때는 정말 숨 막히게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미국에 온 건 1980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민을 왔죠. 아들 지훈이가 겨우 5살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낮에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했어요. 손이 늘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도 아팠지만 지훈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걸 보니까 견딜만 했어요.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몇 년 후에는 작은 건설 업체를 차렸어요. 저도 회계 일을 도우면서 함께 사업을 키워갔죠. 정말 개미처럼 악착같이 모았어요.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요. 그렇게 20여 년을 보내니까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지훈이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엔지니어가 됐고요. 그때는 정말 미국에 온 보람을 느꼈어요. 지훈이가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분은 한국에서 유학 온 제시카라는 아가씨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에도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했어요. 명절이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차례도 지내고 제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다고 잘 먹고요. 손주들도 하나 둘 생기면서 더 행복했죠. 첫째 손녀 소피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한 달 동안 제시카네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밤중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달래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그때는 제시카도 고마워했어요. 둘째 손자 데이빗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제가 병원에 데려가고 제시카가 일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시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잘 먹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짜다, 기름지다, 건강에 안 좋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특유의 냄새가 집에 밴다면서 아이들 친구들이 오면 부끄럽다는 말도 했고요.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의견은 거의 무시당했어요. 손주들 교육 문제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제시카가 대놓고 시큰둥한 표정을 짓거나 딴 얘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손주들도 점점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살아계실 때 항상 그랬어요.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라고 하셨죠. 제 주변 한국 교민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커피숍에서 만나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왔거든요. 경숙이 언니는 며느리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손주들 앞에서 한국말 쓰지 말라고 직접 말했다더라고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유였는데 정작 손주들은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숙이 언니는 더 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대요. 지훈이처럼 아들이 있을 때는 예의 바르게 굴다가 아들이 없으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말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정숙이 언니 경우는 아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른 사람 취급했어요. 손주들 학교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면
다른 학부모들한테 부끄럽다면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시어머니가 오면 창피하다는 이유였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우리 제시카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대놓고 모욕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제시카는 더 교묘했던 거죠.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뭔가 말을 시작하면 제시카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다른 얘기를 시키거나 자기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말은 공중에 뜨게 되고 저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도 함께 찍다가 나중에는 아예 저를 빼고 찍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제 사진은 없고 지훈이 가족 4명만 나와 있더라고요. 손주들 생일 파티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에도 제가 참석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사진 정리할 때는 제가 나온 사진들은 빼버리고요. 나중에 가족 앨범을 보면 마치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지훈이가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지훈이 가족뿐이니까 여기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은 제각기 다른 조언을 해줬어요. 경숙이 언니는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며느리와 싸우면 결국 손해보는 건 시어머니라고, 아들은 결국 부인 편을 들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이나 자주 보면서 살라고 했어요. 반면에 미숙이 언니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하고만 있으면 더 무시당한다고,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며느리한테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이후로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숙이 언니는 아예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자기처럼 따로 살면서 가끔씩만 만나는 게 낫다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떤 조언도 따르기 어려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제 성격에 안 맞고, 거리를 두자니 손주들을 자주 못 보는 게 아쉽고, 그냥 참자니 너무 속이 상하고요. 그러면서도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옛날 방식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시카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몸도 예전만 못하게 되니까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깜빡하는 일이 있으면 제시카가 아이들 앞에서 눈을 굴리면서 할머니가 또 그러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지훈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더니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제시카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병원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울부짖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는데 정말 지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구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2달은 입원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집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지훈이 곁에 있었죠. 제시카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고 직장 일도 있으니까 제가 주로 간병을 맡았어요. 낮에는 지훈이 식사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고 물리치료 받을 때도 옆에서 도와줬어요. 밤에는 병원 의자에서 자면서 지훈이를 돌봤죠. 간호사분들도 저를 보고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이도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평생 은혜를 못 잊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잊어졌어요. 제시카도 그때만큼은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제게 인사도 정중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사다 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아빠를 돌봐주신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이 하나 되는 느낌이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도 했고요. 지훈이가 퇴원한 후에도 한 달 더 집에서 회복해야 했어요. 저는 매일 지훈이네 집에 가서 돌봤어요. 아침에 가서 약 챙겨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병원 진료도 따라가고 밤에 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돌봤죠. 그 과정에서 제시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지훈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요. 그때는 정말 좋은 고부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청구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병원비는 정말 무서워요. 수술비, 입원비, 의사비, 마취비, 약값까지 각각 따로따로 청구서가 와요. 처음에 온 청구서가 35,00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또 28,000달러, 그 다음에 또 42,00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지훈이네 보험이 있긴 했지만 공제액이 높고 본인 부담금도 많았어요. 결국 총 18만 달러가 넘는 의료비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지훈이 부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제시카가 퇴직금을 당겨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지훈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의료비도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시카의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제시카가 말하길 제가 지훈이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훈이가 아프면 저도 마음 아프니까 의료비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혼자 사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나중에 지훈이가 유산으로 받을 돈이니까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는지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2달 동안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병한 것도, 한 달 동안 매일 집에 가서 돌본 것도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의료비까지 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냥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4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만큼 살림을 일궈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나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경숙이 언니는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시면서 그런 며느리는 혼을 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 병원비를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게 어디 있냐고요. 미숙이 언니는 더 격했어요. 그동안 간병까지 해줬으면 충분히 도움을 준 거라고 의료비까지 요구하는 건 정말 뻔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이 언니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아들 의료비 부담 의무는 없다고 오히려 그동안 간병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친구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저는 지훈이 어머니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개인이에요. 아들 의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는 거죠. 게다가 제가 그동안 해준 일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였어요. 2달 동안 병원에서 간병한 것만 해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최소 몇만 달러는 들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에서 돌본 것까지 합치면 제가 해준 일의 가치가 의료비보다 더 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훈이네는 제가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돈은 또 따로 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훈이는 제가 의료비 얘기를 하러 온 줄 알았나 봐요. 밝은 표정으로 안더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간병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걸 기꺼이 했다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료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 텐데 제 돈을 다른 데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의료비를 안 낸다고 하니까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 결국 자기한테 올 돈 아니냐고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시카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실망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돈 창고 역할이나 하고 죽으면 유산 받을 사람 정도로 여기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지훈이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의료비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말라고요.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럼 엄마가 아프면 누가 돌볼 거냐고, 결국 제시카가 고생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도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함께 40년 동안 모은 돈이 총 150만 달러 정도 돼요. 18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주는 건 아니고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지훈이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지훈이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역시 엄마라고 가족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의료비를 내는 대신 그동안 제가 해준 간병비도 계산해서 정산하자고 한 거예요. 지훈이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하루에 300달러는 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2달이면 60일이니까 18,000달러예요. 집에서 돌본 한 달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9,000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매일 병원에 오가면서 든 교통비, 식사비,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총 3만 달러 정도는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3만 달러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8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빼면 제가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5만 달러라는 거죠. 지훈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할 거면 왜 도와준다고 했냐고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 그렇게 따지냐고 섭섭하다고 하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가족 간에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따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제가 해준 일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돈은 또 따로 내라고 하니까 저도 공정하게 계산해 보자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이가 제시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제시카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제시카가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가 돈 계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한테 간병비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자기들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해준 것들 계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럼 서로 계산해 보자고 제가 손주들 돌봐준 것도 계산에 넣자고 했어요. 미국에서 베이비시터 비용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냐고, 제가 몇 년 동안 손주들 돌봐준 것만 해도 몇십만 달러는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과 선물 비용, 명절 때마다 준비한 것들까지 다 계산하면 오히려 지훈이네가 저한테 돈을 줘야 할 거라고 했어요. 제시카가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지훈이가 다시 연락을 왔어요.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15만 달러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차라리 18만 달러를 다 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겠다고, 지훈이네와는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해준 일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서야 확실히 알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살겠다고, 아들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그런 관계는 싫다고 했어요. 대신 의료비 18만 달러는 제가 다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했어요. 지훈이가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주 안에 모든 의료비를 정리했어요. 18만 2천 달러였는데 제 계좌에서 바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지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의료비는 다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앞으로는 이런 부담은 서로 지지 말자고, 그리고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지훈이가 급하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시카도 몇 번 연락했지만 무시했어요. 일단 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집에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요. 친구들이 제 결정을 듣고는 모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그동안 너무 당하고만 살았다고 하시면서요. 경숙이 언니는 자기도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며느리한테 할 말은 해야겠다고요. 미숙이 언니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18만 달러를 그냥 내줄 수 있는 여유가 부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선을 그은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이 언니는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 거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식사도 제가 먹고 싶은 걸로, TV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시카와 아이들까지 다 함께 왔더라고요. 지훈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다고, 엄마 말씀이 맞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시카도 고개를 숙이면서 그동안 무례했다고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할머니 말씀 잘 들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제 와서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물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건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했어요.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후회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기회는 이미 몇 년 동안 충분히 줬다고, 그런데 계속 똑같이 반복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는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산책도 매일 1시간씩 하고 도서관에도 자주 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리 수업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한국 음식만 해왔는데 이탈리아 요리나 프랑스 요리도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자주 갖게 됐어요. 전에는 지훈이네 눈치를 봐야 해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도 만나고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했어요. 정말 자유롭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한 달 후쯤에 지훈이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내자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기로 했어요. 대신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시카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존중해주고요. 지훈이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기분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은 억지로 시키지도 않고요.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무한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18만 달러를 냈지만 그래도 충분한 여유가 있거든요. 친구들도 제 변화에 깜짝 놀라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정말 다른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는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깐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지훈이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서로 도와가며 사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들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몇 개월 살아보려고 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교민 할머니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그 18만 달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제 자유와 존엄을 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큰 돈을 내고 후회되지 않냐고요. 저는 전혀 후회 안 된다고 대답해요. 돈은 벌면 되지만 잃어버린 자존감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젊을 때처럼 참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선을 긋고 나니까 모든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서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18만 달러를 내고 얻은 자유, 그 값어치를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설렘이에요. 예전에는 오늘도 누구 눈치를 봐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들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제 나이 74세,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제대로 된 제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하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단호한 결정도 필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 눈치 보느라 허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감사합니다.